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택시 기사의 인사말을 듣고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평택에서 열린 법학 연구 모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배 교수들과 함께하는 학술 모임만큼은 놓칠 수 없었거든요. 지적 호기심이야말로 제 삶의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검은색 아반떼가 빗줄기 사이로 나타났을 때 운전석에서 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키가 제법 큰 편이었고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우산을 들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가시는 분 맞으시죠?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귓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제 가방을 정중하게 받아들고 트렁크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정성스러웠어요. 요즘 택시 기사들 중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산까지 받쳐주며 차문을 열어주는 모습에서 어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는 작은 휴지통과 물티슈까지 비치되어 있더군요.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청년이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 너머로 보인 그의 눈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너무나도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안전벨트 매셨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또다시 그 목소리,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인데 말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빗물을 쓸어내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하는 길, 청년의 뒷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의 어깨선, 목선, 그리고 머리 모양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거울 속에서 보던 제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대학교 강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한 여인의 모습. 이정아라는 이름을 가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죠. 집안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녀가 떠날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은철 씨,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눈물을 참으며 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기분이었거든요. 비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앞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청년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네요. 평택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교적 대화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연구 모임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목소리를 계속 되새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 다녔는데 6개월 전부터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시선이 백미러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그의 표정에는 어떤 무게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입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짙은 피로와 단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젊은 나이에 혼자서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부 차선으로 시야를 돌렸지만 자꾸만 그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모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30여 년 전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그 시절의 일들. 당시 저는 신임 강사였고 법률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이정화. 그녀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상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원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그녀에겐 꿋꿋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희망을 품어가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릴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어요. 이혼한 여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며 집안 체면까지 들먹이셨으니까요. 은철아, 내가 그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저는 어린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비겁했지만 말입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몇 달 뒤 동네에서 들은 소문이 있었어요. 정화가 뭔가 다른 일로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때 어떤 할머니가 수군거리던 말. 그의 배에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마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녀가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아이였다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녀가 저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일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청년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보니 또다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끌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택시기사와 승객이라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관계에서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는 서울로 향하는 다른 차량들이 빗속을 뚫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그 모든 인연들 중에서 왜 하필 오늘 밤 이 청년과 마주치게 된 걸까요? 혹시 이것도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엔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지금은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당을 했다는 말, 그리고 지금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상황. 뭔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30년 전 정화도 분식집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작은 가게에서 혼자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 파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그녀의 모습. 그때 그녀가 자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더 큰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손님들이 편히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꿈에 부푼 목소리로 말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우연일 거예요. 세상에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청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아라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요동쳤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했습니다. 이정아. 31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 이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한과 함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났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와 함께 걸었던 강변 산책로,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아니야, 우연이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65이십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화의 나이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고향은 어디신가요? 수원이고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이도 고향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분명 제가 사랑했던 그 정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백미러 속 청년의 눈매가 저를 스치는 순간 소름이 돋을 만큼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눈빛, 그 눈썹 라인, 심지어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헤어질 때 들었던 그 소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화가 뭔가 다른 사정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수군거렸던 그 말. 만약 정말로 그녀가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이 청년이라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할 정도였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청년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의 목선, 어깨 라인, 머리카락의 질감까지 모든 것이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일 때 보이는 귀의 모양까지도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정말 그저 우연일까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차 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청년은 전방 주시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정화가 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추측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청년이 제 아들이라면 그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거예요. 어머니 혼자 키우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몰고 있다니. 이런 상황에서 아들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섣불리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요? 비가 점점 굵어지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청년의 옆모습은 젊은 시절 제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조명이 스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윤곽선, 코의 높이, 턱선의 각도, 심지어 귀 뒤쪽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까지도 제가 거울에서 봐온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함부로 확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상황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청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는 잔잔한 클래식 멜로디였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어요. 정화가 좋아하던 곡이었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자주 들었던 그 선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라 잠시 받겠습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받았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배려였겠지만 덕분에 저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태준아, 저녁은 먹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30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시간이 지나 조금 쇠약해지긴 했지만 분명 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정화, 내 정화. 그녀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기억 속 깊이 저장된 음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약간 쉰 듯 하면서도 따뜻한 그 음색,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도 그대로였어요. 네,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청년의 대답 또한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다정한 어조, 그리고 자신의 고생은 내색하지 않으려는 배려까지. 어쩐지 너무나 익숙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어머니께 드렸던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몸조리 잘하고 약도 빼먹지 말고 드세요. 그래, 알겠다. 태준아, 운전 조심해라. 통화가 끝난 후에도 제 귓가에는 정화의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음성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들려올 줄이야. 청년은 다시 운전에 집중했지만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분명 제가 사랑했던 이정화가 맞아요.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은 태준이라고 하는군요. 태준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화가 혼자서 아이 이름을 지었을 텐데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태준. 크게 준수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과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후 정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그대로 말했을 수도 있고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로 태준이 제 아들이라면 그는 30년 동안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온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리웠을 텐데 어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정화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의 투석 치료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몰고 있다니. 아들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전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태주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서 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DNA 검사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우연이 그냥 우연일 리는 없어요.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 아들과의 시간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리는 게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아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 순간 백미러를 통해 태준의 눈과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도 저에 대해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네온사인들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태준의 뒷모습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정화의 목소리를 들은 후 제 마음은 완전히 확신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퍼즐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태준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그는 1993년경에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헤어진 시점을 계산해 보면 그때쯤이 맞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보죠? 너무 노골적으로 물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병수발 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31살입니다. 1993년 7월에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했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1993년 7월. 정확히 우리가 헤어진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해 봄에 정아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제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던 그 쓰라린 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7월에 태준이 태어났다는 거죠. 계산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아들이다. 저 청년은 분명 내 아들이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어머니의 신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외모가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아들.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태준 자신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 때 혼자 남겨졌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분노도 일었습니다. 왜 정화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임신 사실을 알렸다면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했을 텐데. 아니, 설득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정화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그 분노는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어머니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때 제가 정화에게 한 말들을 떠올려 보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정화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조금만 시간을 줘. 언젠가는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정작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죠. 어머니 눈치만 보며 우유부단하게 굴었을 뿐이었어요. 정화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알리면 저만 더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고도 불쌍한 선택이었을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눌러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태주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택시를 몰고 있잖아요. 만약 제가 그들 곁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태준이 의아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선, 목선, 그리고 귀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특히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일 때 보이는 옆모습은 30년 전 거울 속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혈육의 힘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도 이렇게 닮아 있다니.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요? 정화가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을 지어냈을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태준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면 제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태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30년 동안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보다는 먼저 정화를 만나서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어떻게 태준에게 알릴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정화는 저를 만나주기나 할까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할까요? 아니면 반가워할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태준과 정화 생각뿐이었어요. 강의 준비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평택대학병원 신장내과에 전화를 걸어 이정화라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입원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그것도 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운 여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들어가도 될까요? 정화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에게 이정화 환자의 병실을 물어보니 3층 307호라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도 괜찮을까요?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점점 307호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307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도 다시 내렸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을까요? 이제 그만. 용기를 내자.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3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 택시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리니 더욱 생생했어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월이 머리에 흰빛을 더하고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바로 그 정화였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야. 제 입에서 간신히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정화는 물컵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철 씨.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투석 치료를 받는다더니 얼굴이 많이 부어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그 눈빛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호흡도 가쁘고 손도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시키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부터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준이. 그 이름만 말해도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내 아들이지?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태준이는 은철 씨 아들이에요. 비록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게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말이에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고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화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잖아요. 임신 사실까지 알리면 은철 씨만 더 불행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화야, 정말 미안해.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정화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옛날보다 훨씬 거칠고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태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제 모습을 보자 순간 멈춰 섰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태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낯선 남자가 어머니 병실에서 손까지 잡고 있으니까요.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 할까요? 그 고민이 그녀의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태준아, 앉아라. 정화가 침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태준의 질문에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또한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준아,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바로 여기 계셔. 태준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분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순간 병실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준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살아있다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음성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정화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30년 전에 엄마와 아버지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야. 그녀는 차근차근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임신 사실을 숨겼는지까지 말입니다. 엄마는 은철 씨가 더 힘들어할까봐 혼자 결정한 거야.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몰랐던 거야. 만약 알았다면 뭐 어쩌셨을 건데요? 태준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엄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시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부재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태준아.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준아, 엄마도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정화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은철 씨를 다시 만났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때 태준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혹시 평택에서 서울 가는 택시에서 저와 정화 모두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맞아. 그때가 바로.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승객분께서 제 이름이나 엄마 이름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까지 흘리시는 것 같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 아버지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준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조금 사라졌어요. 대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태주는 처음엔 많이 경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혈육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준의 말투,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어쩐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새벽 무렵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어요. 물론이지, 아들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며칠 후 우리는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증명도 필요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정화의 투석 치료에 동행하고 태준과 함께 어머니를 돌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준도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99%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DNA 검사로도 부자 관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준이 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관계라니. 이제야 왜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는지 알겠어. 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태주는 공여자로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저 역시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외로움,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의 서운함, 그리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마음들까지. 저 또한 그동안 놓쳤던 아버지로서의 시간들을 보상하려 애썼어요. 비록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준의 골수가 제 몸에 잘 자리 잡았고 혈액암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화의 투석 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태주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태준의 학자금 대출도 모두 정리해주고 정화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 걱정도 덜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태준이 어느 날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정화와 함께 작은 예식장에서 다시 혼인서약을 했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였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례는 다름 아닌 제 아들 태준이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분의 사랑을 지켜보며 진정한 인연이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아버지에게는 몰랐던 아들을 찾아준 하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태준의 음성이 떨렸어요. 저와 정화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1년 만에 돌아온 가족.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모든 하객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에서 우리 가족은 사진을 찍었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완성된 우리의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화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제 팔짱을 끼고 있었고, 태주는 우리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희처럼 포기했던 꿈이나 놓쳤던 인연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카메라를 향해 저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거든요. 31년 만에 다시 만난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날 우리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마치 하늘에서 축복해 주시는 듯 했어요. 이 모든 기적 같은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